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16일은 우리 거기 행사 순서를 우리가 다시 이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날 아마 한 12시쯤 시작을 하죠. 점심을 거기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16일 토요일 아침에 출발하시면은 콜로니얼 비치에 오시면은 아마 한 12시나 12시 반쯤, 그래서 점심을 여기서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갈 테니까 따뜻한 음식을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점심을 하시고 또 저녁도 거기서 이 옥외에서 하니까 안전합니다. 그 실내에서 모이는 것도 없고 이 모든 식사는 다 밖에서 하고 또 모임도 밖에서 합니다. 그 주무실 때만 거기 들어가서 저 호텔에 들어가 주무시니까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서를 이게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계획으로는 점심을 한 12시 반쯤 여러분이 아침 하시고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슬슬 오시면 그리고 오셨다가 또 저녁에 돌아가실 분은 오셔도 됩니다. 점심 잡숫고 좀 있다가 꼭 그게 주무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 스케줄상 저녁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 저녁을 또 이렇게 저녁을 하시고 거기 주무시고 그러면 저녁엔 또 이렇게 와인도 하고 이러니까 조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게 걷기가 이게 강변을 따라서 걷기가 좋고 그래서 공기도 좋고 한번 바람도 쏘이고 이렇게 해서 거기가 가볼 만한 곳이니까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다 예약을 하시면은 우리 그 명단이 파악이 됩니다. 예. 다른 광고 혹시? 일주일 전에 우리가 이런 파악해가지고서는 오늘 우리가 물개 떡집 가가지고서는 음식을 좀 푸짐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인을 충분하게 가져가시니까는 마음대로 넣어서 잡수게 취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이 바로 9월 11일 9/11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좀 날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이고 우리가 다 한국 사람들로서 미국에 와 살고 있으면서 이런 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느낀 일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날 9/11이 일어난 날이 제가 그때 학교에서 강의를 한 날인데 그래서 강의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날 그런 일이 터지니까. 그래서 그냥 그날 그냥 적당히 어물어물 하다가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때 이제 누가 그렇게 했을까? 그때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누가 이렇게 했는지를 파악이 안 될 때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누구라고 이렇게 지목하지 말고 아주 우리가 캄다운해서 조금 있으면서 이 상황을 봐서 우리가 그렇게 그 원인을 찾고 누가 했는지를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보니까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근데 이메일이 한국에서 왔어요. 근데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이게 내가 그래서 이름은 말씀을 내가 못 드리겠는데 그분도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하고 그 부인도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하고 다 한국에 돌아가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분들이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인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원래 그 친구가 조금 사상적으로 약간 좌파에 요즘 말하면 좌파에 속한 제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니까 제가 그걸 이해를 하죠. 저하고는 사상적으로 항상 우리가 일치하지 않은 건 알아요. 서로가 알고, 그러나 우리가 친구로서 우정은 계속 하자고 하는 그런 일종의 묵비. 그래서 그렇게 뭐 우리가 꼭 약속한 바는 아니지만 서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원래는 사실 동기는 괜찮았어요. 독재, 그러니까 민주운동하고 이 독재 뭐 이렇게 항거하는 좋은 그런 그때는 뭐 대학생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 후에 점점 이제 그때의 그런 민주운동, 그 운동권에 속했던 학생이나 지식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좌파로 넘어가는데, 9/11이 2001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쯤 돼서 이 사람들은 이미 한국에 돌아가서 대학 교수도 되고 이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생각이 훨씬 더 극단적으로 자꾸 흘러가요. 근데 그것이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의 큰 문제인데, 제가 이제 이분이 어떤 글을 저한테 보내왔느냐면, 빈 라든을 찬양하는 시를 썼어요. 지금도 내가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이메일에. 그 시를 읽고, 어떻게 정말, 근데 그 시 내용이, 빈 라든 같은 사람, 이런 훌륭한 영웅이 죽은 다음에 그 죄라도 우리가 그걸 가져와서 이 한반도에 뿌리면 좋겠다. 아주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이걸 그래서 제가 그 후부터는 연락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제가 그 마음에 가장 아픈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린 미국에 사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뼈아픈 일이에요. 너무나 비극적이고, 우리 한국인이지만 우리는 미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큰 비극을, 그 아픔을 뉴욕에 사는 우리 미국이나 한국인이나 할 것 없이 이 아픔을 당한, 저도 거기에 속해 있죠. 우리가 그 집단적으로 말하면 저도 바로 그 미국이 당하는 고통 속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렵고 이런 기가 막힌 비극적인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인데, 우리에게 보내는 위로의 말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빈 라든을 칭송하는 시를 써서 보냈다는 건 도저히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까? 저는 참 그게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그 좌파들의 그 내력을 우리가 좀 조사를 해봐서 보려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생각 자체가 이념적으로 반미, 지금 좌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반미 세력에 가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망해야 된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미국 와서 공부를 하고, 미국 와서 학위를 받고, 자기 애들 다 미국에 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미국 싫으니까 다 한국 돌아가고, 미국에 오지 말든지, 그 미국이 주는 혜택은 다 받았어요. 다 받고, 어떻게 미국이 당하는 이런 고통이, 저는 누가 잘했고, 어땠고 간에, 어떤 그런 슬픈 일을 당했고, 뼈아픈 일을 당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마 그 친구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미국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내 마음에 아픔을 주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그 미국 망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미국 하나의 시민이 되고 미국의 그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 반미라든가 미국의 제국주의다, 뭐 미국의 무슨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그 미국 우월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한다. 뭐 그런 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큰 참변을 당하고 있는 아픔을 당하는 우리 공동체에다가 빈라든에 죽은 다음에 그 죄라도 가져와서 우리 한반도에 뿌렸으면은 그 한반도에다가 그런 테러를 갖다가 감행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맥락에서 볼 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게 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면으로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이지 이 숨어있는 그 힘은 역시 그게 흘러가요. 근데 그걸 바깥에 한 번씩 나올 때 이게 놀라는 겁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이 충격적인 이런 것이 이 물밑에서 그때부터도 지금까지도 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참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의 상황이 이 물밑에 흘러가는 이러한 기류를 갖다가 우리 이해 못하면은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그때 정치적인 사건만으로서 이해하는 게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상당히 좀 심각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9/11을 맞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이 대목이 중용에서 여러분 생각에는 왜 중용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건 논어라든가 대학에서는 주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교훈을 중심으로 했어요. 공자 가라사대, 공자왈. 그러니까 공자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또 공자가 이해했던 어떤 역사라든가 그런 건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자사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 자사란 이 공자의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의 입을 빌려서 공자가 말하지 않았던 다른 측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인들 우리가 교회 나가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성경 가운데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예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 있고 말씀 외에 무슨 기적을 행했다거나 또 예수님께서 무슨 어떤 마을을 방문해서 어떤 누구와 같이 뭐 저녁을 했다거나 그런 교훈 외에 다른 이야기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공자의 말도 논어나 대학 같은 데서는 다 그런 말들인데 중용에 오면은 훨씬 더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공자의 말을 어떤 컨텍스트, 어떤 문맥 속에 집어넣어서 그런 문맥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자사의 의도예요. 근데 이런 이제 이런 걸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여기에 자사가 무언가 자기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구나. 이미 자사는 손자로서
자기 할아버지의 말씀이 단순한 그 말 정도가 아니고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역사적인 각도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해석해야겠다. 그런 노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겠지만 제가 이 문장을 다 여기에 쓰지 않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자왈 그리고 여기에 무우자 기유 문왕호 하고 여기에 문왕이라는 그 왕이 얼마나 정말 행복한 사람이냐,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He's the luckiest guy on earth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느냐. 문왕이 나오고 무왕이 나오고 거기에 왕제가 나오고 태왕이 나오고 자 이런 것이 여러분 언뜻 보일 때는 별로 의미가 없이 보여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날 때부터 기독교인으로 태어났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해서 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마태복음이 그 신약 성서에 제일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읽으면 한 페이지도 못 가서 잠이 와요. 왜 이런 걸 무슨 성경에 그래도 나는 좀 이렇게 읽고 좀 재미가 있고 무슨 큰 교훈이 팍 나와야 되는데 마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가 또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 책이 또 제일 앞에 있는가? 이런 책은 좀 뒤에다가 재밌는 걸 좀 앞에다 쓰지. 그렇잖아요. 책을 쓸 때 그 책 첫머리가 좀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독자들의 이렇게 그 주의를 집중시킬 만큼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이라는 게 진짜 재미가 하나도 없이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저는 항상 의문을 삼아왔는데 근데 이제 신약 성서에 보면 이 공간 시납틱 가스폴, 신이라는 말은 가치란 말이고 앞틱이란 말은 눈이란 말인데 시납틱 가스폴 거기를 보면 제가 이게 정형하다가 자꾸 신약 성서 강의를 하는데 이 신이란 말은 together. 앞틱이란 말은 눈이란 말이에요. 옵살모스, 이 휘란 말에, 그러니까 앞틱. 같이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납틱 가스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이 세 복음서를 시납틱 가스펠. 왜냐하면 보는 관점과 관심이 비슷하다. 그런데 유독이 마태가 족보를 자꾸 이렇게 덜쳐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서는 족보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 요단강에서 예수가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예수가 세례받고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하는 이야기도 없어요. 마가복음은. 아주 바로 그냥 예수가 지금 세례를 받고 아주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참 놀랍죠. 근데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탄생 이야기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 에집트에 피랑 가는 얘기도 나와 있고 그 재미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특징이 족보를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신학 공부를 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족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란 인물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다 족보에서 나왔다. 다윗의 후손이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에서 예수. 일종의 하나의 정당화입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 합리화, 정당화, 그걸 위해서는 아주 지루한 족보를 썼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그 편집자가 제일 먼저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족보가 이렇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래서 물론 뭐 성령으로 잉태하고 어쩌고 하지만 육적으로 따져볼 때도 다윗 왕의 직계 후손이다. 역사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자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문장 가운데 이걸 아주 집약해가지고 중국의 역사가 하나라가 있고 상나라가 있고 주나라가 있고 이 세 나라가 중국의 고대 역사의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라, 이 나라는 조금 전설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확실한 다 역사적인 사건 아니거든요. 그 후에 상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러다가 주나라가 나오는데 이게 결정적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중국 역사 가운데서 주나라가 등장한 것이 아마 가장 의미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왜냐? 상나라가 점점 부패를 하고 국민들이 괴롭게 살게 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부정과 부패가 천하에 다 나라가 다 그렇게 돼가고 있고, 근데 원래 이 하나라, 그러니까 이 욘임금, 순임금이 전설적인 인물이잖아요. 욘임금, 순임금은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세웠는데 그 후에,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아시지만 이 욘임금이 자기 후계자를 지명할 때도 자기 아들을 삼지 않고 가장 훌륭한 사람, 순이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자기 후계자를 만든 거예요. 세속제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후에 이것이 부패되고 상나라가 부패되니까 그 후에 이제 주나라를 건설하는 이런 신진 인물들이 나와서 쿠데타를 합니다. 그런데 쿠데타를 하기 전에 벌써 민심이 다 떠나버렸어요. 이 나라에서 민심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왕이 나올 때는 이미 상나라가 다 부패된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문왕, 무왕, 주공, 이 세 인물들이, 이 세 인물은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욘임금, 순임금은 뭐 역사인지 신화인지 뭐 잘 모르지만 이분들은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문왕이라든가 무왕이라든가 주공이라든가, 근데 이 공자가 이분들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 중용이 어떤 특별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겠다. 요즘 우리가 과거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면은요, 문제가 많아져요. 요즘 한국도 그렇잖아요. 이 과거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은 현대가 잘못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역사관의 문제예요. 과거에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왜곡하고 이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을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역사를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역사를 우리가 배울 때 그 역사하고도 달라요. 완전히 다르게 배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한국의 아주 절실한 문제거든요. 역사를 다르게 배우니까 얘들이 커서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우리 현실을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는 우리가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지금 그 문항을 찬양합니다. 문항이야말로 기가 막힌 분이다. 자, 보자 말이죠. 문항이 어떤 사람이냐? 왕계와 같은 사람을 자기 아버지로 삼고 또 무왕과 같은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았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아들, 우리가 이것이 벌써 3대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 아들, 손자. 이것이 우리 가족의 가장 중요한 단위가 이겁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저하고 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하고. 그래서 이게 3대가 가장 중요한 가족의 단위입니다. 이것이 잘 되어야지만 가족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건데 여기에서 깨어지면은 이게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사가 칭송을 하기를 자 봐라. 문왕이야말로 얼마나 훌륭하냐. 왕계와 같은 분을 갖다가 아버지로 삼고 자기 아들이 무왕, 아주 훌륭한 무왕을 두어서 이렇게 승계가 되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말이 납니다. 부작지 자술지. 제일 윗줄을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부작지 자술지. 이 기막힌 말이에요. 그 공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자기는 수리 부작. 자기는 그냥 전달한 것 뿐이지 내가 창작한 건 없다. 아주 겸손하게 수리 부작 그런 말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부작 자술지. 아버지는 일으켜 세우고 아들은 이어가고. 이것이 창업자가 여기 아까 정주영 한국에 뭡니까 이병철 이런 사람들이 다 창업을 했잖아요. 그 창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창업을 이어가는 것. 아버지는 일으키고 아들은 이어가고. 이것을 그 자사가 볼 때는 한 가정이나 한 국가가 제대로 되려면은 이 전성 이어가는 것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이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고 48년에 건국을 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런 창업, 건국을 했으면은 자, 그 다음 아들의 단계가 그걸 이끌어 가야 돼요. 그 건국의 정신을 갖다가. 근데 이게 이해 안 되면 가정이나 국가나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이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나 국가가 부작, 우리 조상이 이루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들, 손자에 와서 이것을 개성하지 못한다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우고 아들은 이끌어갔다.
이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자사가 칭송하는 것입니다. 봐. 우리가 주나라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문왕은 자기 아버지가 세웠고 자기 아들은 이걸 이끌어갔다. 그 다음에 이제 무왕이 찬이라는 말은 이어간단 말이에요. 대왕 왕계, 자기 아버지 왕계와 그 할아버지 대왕을 이어갔고 문왕의 업적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이 무왕이 한번 옷을 탁 입고 갑옷을 딱 입고 이제 칼을 차고 한번 나가니까 이 천하를 다 호령해서 자기 걸로 삼았다. 그래서 일융의 이 천하를 소유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그 아름답고 밝은 이름이 천하에서 잃어버리지 않았다. 자기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존위 천자와 그 존귀로 말하면 천자와 같고 그 부로 말하면은 사해, 이 세계, 이 중국 사람들에게 좀 과장이 심한데 사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부를 누렸다. 그러면서 종조향지 자손보지,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종조의 향응을 계속 할 수 있고 또 자손들은 그걸 보지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 놨는데 이게 종조향지 자손보지, 이것이 이 종조는 조상 쪽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받들면서 거기에 대한 이 향자가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페스티벌. 그 옛날에는 이런 그분들의 제사를 지낸다. 이것이 다 굉장한 페스티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이게 이제 우리말에 길흉지사 있지 않습니까? 예, 장례는 이게 그 흉입니다. 어렵고 슬프고 그러지만 제사는 기쁜 날이에요. 이 우리 전통이 그 페스티벌,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길흉지사 그럴 때 우리가 길례는 이 제입니다. 그래서 이 종조는 향을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즐기고 페스티벌, 이게 다 먹는, 이게 여기다 큰 먹을 식재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먹고 마시고 춤추는 향이 들어가서 향응. 근데 여기에 종조와 사직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전문으로 말씀드렸지만, 종조가 뭐냐? 이 종조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미리 오셨던 그런 임금들을 쭉 그들의 모셔놓은 그런 전당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종묘에 가면 쭉 그 왕들의 그 위패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종조입니다. 근데 어느 국가든지 간에 이 종조를 잘 모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하나의 축복의 기본이 종조입니다. 나라가 되려면은 이 종조가 제대로 돼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사직입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종묘 사직이라는 말을 같이 써요. 그 사직은 뭐냐? 사직은 글자가 이게 또 제사 지낸다는 뜻인데, 이 직은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요즘 말하면 텃밭도 갖추고 이렇게
베지터블, 이런 프루트,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것을 땅에서 생산하잖아요. 이 땅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직자를 보세요. 이 밭입니다. 이 밭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올라오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전통이 참 중요한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 정치적인 인간이 나라를 세우고 인간이 그걸 전승해가는 전통이 종조였고, 또 한편으로는 나라가 잘 되려면은 곡식이 잘 있고 풍부하게 먹을 것이 나와야 돼요. 이것을 주관하는 것이 사직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종묘 사직은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아요. 그래서 종묘와 사직은 바로 국가가 다, 그걸 간단히 말하면 종묘 사직은 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도 그 경복궁에서 보면은 종교는 왼편에 있고 사직은 오른편에 있습니다. 근데 종묘는 우리가 뭐 자주 가고 하는데, 사직이 저기 사직공원이 뭐 사직동이 있고,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편으로는 종조를 이어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사직을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농경 문화 가운데서 땅에서 소출되는 이런 곡식이라든가 이런 과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제례를 왕이 집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추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추석 때가 되면 사실은 이 추석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추석은 하나는 이 종묘입니다. 자기 선조, 할아버지 이런 걸 여기에서 모시는 것을 하는 거고, 또 한편은 이 곡식에 대한 땡스기빙, 우리 한국식의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추석이에요. 그러니까 추석의 두 가지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조상들의 리니지, 이렇게 그 개성을 해온 것을 우리가 또다시 우리 거기에 대해서 페스티벌, 그걸 잔치를 열고 축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곡식을 갖다 드리고 새로운 이렇게 추수한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감사.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옛날에 우리 그 고조선 때만 하더라도 이 연고가 있고 뭐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 그 무천이 있고 또 뭐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이게 연곤이 무천이니 이게 다 추수감사절의 그 행위였어요. 그래서 마시고 춤추고 그걸 제를 지내는데, 거기에 대한, 그래서 그 땅의 신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직, 이 종묘 사직, 이런 것이 참 이 정도전이 이제 서울을 이제 옮기는데, 그 개성에서 이제 새로 도읍을 정하는데 어디를 정할 것인가? 뭐 저기 계룡산 어디를 갔다가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죠. 근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의 서울을 정했잖아요. 정했는데 그때 이제 정도전이 생각한 것은, 여기 경복궁 여기 세우고 저쪽에다가 종로 쪽, 지금 종로라고 그러죠. 종로. 그 종묘가 있으니까 그게 종로가 된 거예요. 종로 쪽에다가 종묘를 세우고 사직은 오른쪽에다가.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걸 두 가지 이제 안이 나왔는데, 그때 이 무학도사, 여러분 다 이름 알죠? 근데 무학이란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죠. 최근에 알았어요. 나는 무학이라고 해서, 이 뭐 학이 날아가는 학이 춤을 추는 그런 무학대사. 근데 그분의 이름이 이거예요. 그런 무학이 아니고, 무학이에요.
배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학대사 이름이 바로 이게 무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아주 고상하게 뭐 하기 춤추는 그런 그 무학대사 그런데 무학대사. 이게 무학이 아니고 무학입니다. 무학대사가 그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때 무학대사는 지금 우리가 이쪽 무학을 중심으로 한 방향이 지금 신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포, 김포, 평야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탁 트인 것을 지금 그 강남까지 쭉 이걸 이제 주장했는데 정도전은 산이 이제 지금 서울은 다 산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제 방학이 좋다고 그걸 정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정하고 이 사직을 그쪽으로 정했어요. 이게 이제 지금 그게 뭡니까? 그게 사직동 요즘 말하면 그게 홍제동 영천 그쪽이죠. 그래서 그때 옛날에는 우리 그게 산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려면 저기 서대문을 돌아가지고 아현동을 돌아서 저기 신촌 노탈에 가서 신촌에서 또 이렇게 해서 봉은동으로 올라와야 되고 그 이화작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빙빙빙 돌아갔어요. 지금은 사직 터널 세가지고 탁 뚫으니까는 바로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화작 후문하고 연세대학교 동문하고 바로 거기 나와요. 근데 그만큼 사직을 이쪽으로다가 둔 것도 참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평야가 있고 곡식이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옛날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연하게 도읍을 정하고 이렇게 종묘 사직을 정한 게 아니라 다 그분들이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종묘를 받들고 자손들은 재밌는 거예요. 자손들은 그것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묘를 받드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요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리 조상한테 가서 제사나 지내면 그걸로 다 끝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조상에 대한 이 종묘를 해야지만 또 한편 자손의 의무는 이걸 보존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선조가 이 종묘를 했으면은 우리 자손들은 그걸 이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참 중요한 그 자사의 역사관이에요. 우리 선조가 만들어 놓은 것은 참 훌륭하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다시 계속해서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딱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쪽으로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쪽이고 또 이쪽으로는 아들 쪽이, 손자 쪽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중간에 있는데 이것이 내가 중요한 역할이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전통을 우리 아들한테, 손자한테 물려줘야 한다. 이러한 아주 유기체적인 그런 역사관을 자사가 가지고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에, 종묘, 그 다음에 여기 중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왕말, 수명, 무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무왕말에 수명, 명을 받았다. 자, 여기 제가 이게 수명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여기다가.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명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 무왕은 문왕의 아들이죠. 이 문왕의 아들로서 무왕이 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는데 아주 늦게 받았어요. 자기 말년에.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큰 일을 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또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뭐 나이 80이 돼도 90이 돼도 그런 대로 또 기회가, 이 무왕이 진짜 나이가 많았어요. 요즘 말하면 80이 넘어서. 그런데 이게 온 거예요. 야, 이게 이제 이 명이 왔는데 이걸 자기 아버지가 준 게 아닙니다. 하늘이 천명입니다. 하늘이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근데 이 천명이 뭐냐면 글자 그대로 말하면 하늘이 주신 명령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것인데 이것을 고대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여기에 하늘이라는 뜻이란 게 뭐 이렇게 갑자기 하늘에서 뭐 하늘이 열려가지고 무슨 뭐 내려와서 이렇게 뭐 누구한테 사명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이게 뭐냐? 이분들이 받은 이 천명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무슨 요술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명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인생은 자기 해석과 고백이에요. 이것이 내가 우연히 받은 게 아니라 하늘이 나한테 준 것이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하는 일이 청소를 하든지 집에서 뭐에 설거지를 하든지 간에 이런 간단한 일이지만 이 일도 나한테는 하늘이 주신 것이야. 이런 사명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왕이 가지고 있는 무왕이 참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에요. 무왕이 늦게서야 이런 소명을, 이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천명을 어떻게 아느냐? 그게 하늘에서 준 건지, 뭐, 어떤 님이 와서 갑자기 준 건지, 분간할 도리가 없잖아요? 이것이 중국 역사상의 많은 논의가 천명을 어떻게 풀이하느냐? 모택동도, 장계색도, 뭐, 손문도, 뭐, 진시황도, 하여튼 정치적인 인물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이걸 천명을 해석한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늘이 준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백성이 주는 거예요. 백성이 곧 하늘입니다. 하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 전체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지하고 국민들이 지지할 때는 그것이 단순히 백성의 마음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다. 훨씬 더 의미 깊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천명이다. 이게 백성의 명이란 말을 안 써요. 민심이 천심이요, 천심이 민심이다. 백성들이 듣는 것은 곧 하늘이 듣는 것이고 하늘이 보는 것은 백성이 보는 것이다. 이 백성과 하늘을 일치시켰어요. 그래서 무왕은 이것이 이 백성들이 나에게 준 소명이니까 이것을 내가 하늘이 주신 귀한 소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천명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천명을 잃어버리면은 자기가 임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봐. 지금 상나라가 부패될 대로 부패됐고 이게 지금 나라가 엉망인데 여기에서 이제 하늘이 이제 상나라를 떠났다. 민심이 떠났다. 그리고 그 하늘의 뜻이, 하늘의 마음이 우리한테 왔다. 이러한 해석을 한 사람이
이제 주공입니다. 이제 곧 주공 말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그 무왕이 말년에 이런 명을 받았어요. 하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수명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주공이 나옵니다. 주공이란 인물이 이룰 성자, 문무지덕, 문왕과 무왕의 덕을 완성했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자사가 그냥 한 문장에 딱 압축을 시켰는데, 여기 아주 굉장한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주공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주공은, 그러니까 공자가 들어갑니다. 주공은 왕이 아닙니다. 주나라의 The Duke of Zhou,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Duke는 D-U-K, Duke입니다. 공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공을 붙이느냐 하면은, 이 주공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서 받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무왕의 동생입니다. 자기 형이 무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문왕이에요. 문왕이 있고 무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무왕이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이제 그런데 애가 그걸 이어갈 애가 없어. 근데 하나 나중에 너뚱이를 낳았는데, 이 나이가 아직도 10살도 안 되니까 이 애한테다가 나라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공이, 그 삼촌이 이 나라를 맡게 되면서 주공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공이 이 1000명이란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나라를 우리 할아버지가 쿠데타를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렇지만 이걸 정당화시킬 무슨 도리를 찾아야지. 그 나라가 상나라하고 부패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것은 옳은 일을 했지만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시키느냐. 이제 상나라는 하늘의 마음이 떠났다. 그 하늘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 문왕과 무왕과 나에게 온 것이다. 그래서 이런 닥트린, 이런 학설을 만들어낸 사람이 주공입니다. 주공이 아주 브릴리언트하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은 하늘이 싫어하는 것이다. 이미 하늘은 너희를 떠났고 하늘은 우리와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다이나스티를 정당화시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그걸 다 잘했어요. 이 주공을 공자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연림금, 순림금 다음으로 존경하는 것이 주공입니다. 왜냐? 주공은 자기가 그 정권을 받으면서 자기 형이 이제 나이가 많고 그 조카가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습니다. 나는 왕이 될 수가 없다. 근데 그때는 세습제입니다. 연림금, 순임금 때는 세습제가 아니었지만 이때는 또 세습제가 됐는데 자기는 그걸 다 억셉트를 하면서 포기를 해요. 나는 내가 왕이 되고 싶지도 않고 왕이란 그런 그 호칭도 나는 붙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기는 주공이에요. 공으로서 만족해요. 그리고 약속을 해요. 자기 형한테 조카가 나이가 들어서 커지면은 조카한테 물려주겠다. 근데 비슷한 얘기 좀 들어봤죠? 우리 한국에도. 근데 그렇게는 안 됐죠? 이게 우리 한국 역사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한국은 그렇게 약속해놓고 지가 먹은 거예요. 그쪽 조카는 죽여버리고. 근데 이 주공은 주공이 이게 다 1500년, 2000년 가까이 따지면 1700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우리 한국 역사는 그래도
이 세조란 게 뭐 따져보면 뭐 15세기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기원전 1000년, 1500년 때 벌써 주공이 그 약속을 지키고 자기가 그걸 자기의 천명은 이것이다. 자기는 이것을 이어줄, 개성해주는 그 좀 웰딩. 여러분 그 이렇게 땜쟁이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땜쟁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간격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땜쟁이 역할을 잘못하면 이게 다 깨지고 말아요. 근데 주공은 그걸 알았어요. 아, 내가 하는 것은 땜쟁이다. 그래서 내 형하고 내 조카 사이를 맺어주는 것. 아주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주공이 그 후로 중국 역사상에서 아주 굉장한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치도 잘했고. 그래서 이 주공은 그걸 철저히 믿었어요. 백성의 마음. 이것이 하늘의 마음이다. 근데 이걸 조금 재미있는 최근에 이 얘기를 바꾸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 살았을 때인데 1980년대인가 90년대 그때 아시아의 민주주의가 가능하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등장했어요. 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느냐? 우리 김수홍 박사님이 항상 하시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왜 그게 실현이 안 되느냐? 이제 그래서 그 한때 이제 그게 Foreign Affairs라는 그 미국의 전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신강이가 붙었어요. 그러는데 이게 안 된다. 아시아에는 이게 좀 한국 같은 나라가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전통도 없고. 그런데 이제 김대중이 그때가 이제 뭘 들고 나오냐면 봐라. 이 사상, 주공의 사상을 갖다가 맹자가 받아가지고 그걸 잘 디벨롭 시켰거든요. 이 맹자 사상에 보면 분명히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냐 하고 이제 그걸 반격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그것도 그렇죠. 그렇다면은 왜 그러한 것이 계속 지속이 안 되느냐? 이 김수홍 박사님의 질문입니다. 그렇죠? 항상 김수홍 박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왜 이런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다. 이 얼마나 이게 기원전 1500년에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벌써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아시아에서는 서양보다도 민주주의가 나오지 못했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는 다음에 또 드리겠지만 약간 결과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란 제도가 안 됐어요. 민주주의란 사상은 있었어요. 사상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서구적인 생각에 제도적으로 뭐 선거를 하거나 뭐 뽑거나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제도적으로다가 이것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그런 게 갖춰지지 않았다. 그게 뭐 며칠 년간 그거 없이 지나온 거예요. 근데 서구는 그걸 institutionalize, 이걸 제도화 시킨 거예요. 근데 약간 그래서 이 주공이 이렇게 해서 공자가 굉장히 칭송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제도란 게 참 나오기 힘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기원전 1000년경에 뭐 어떻게 뭐 선거 제도를 만들고 투표함을 만들고 이게 어렵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아느냐? 민심을 알려면 우리가 다 들어봐야 할 건데 집집마다 이렇게 놓고 해가지고 뭐 여론조사를 요즘은 뭐 여론조사 뭐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여론조사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민심을 알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이 이제 누굽니까? 마테오 리치가 13세기경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근데 여행을 많이 했어요. 마테오 리치가 마르코 폴로. 마테오 리치는 17세기입니다. 이거 신부고, 마르코 폴로가 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가서 마르코 폴로가 이제 편지로다가 보냅니다. 이태리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유럽에다가, 야, 중국에 와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뭐 이런 게 있더라. 야, 돈도 보니까 중국에는 말이지, 이 페이퍼. 유럽은 아직도 뭐 동전 쓰고 있는데, 여기는 이미 종이로다가, 돈을 찍어서 쓰고 있다. 뭐 이런 거.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데,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뭐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이게 이제 각 고를 돌다 보니까 저녁에 이렇게 이 동네마다 저녁에 옛날에는 엔터테인먼트 별로 없잖아요. 뭐 영화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TV가 있는 거니까 우리 한국은 마실 나가는 거예요. 마을 나가는 거예요. 저녁마을은 쭉 나와가지고 야외 극장 같이, 이거 극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저기 어떻게 뭐 이런 마을 한 구석에 둘러앉아가지고 거기서 뭘 하는 거 아니? 자작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티어터, 거기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아주 재밌거든요.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보니까 정치적인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풍자, 사타이어. 이게 풍자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폴리티컬 사타이어가 옛날 마을마다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저녁에 쓱 나가보면은, 아하, 이 주민들이 지금 뭐에 대해서 이 고을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구나, 행복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단면적인 하나의 증거가,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 때로는 풍자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딱 말은 못하죠. 그렇지만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다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요. 아하, 이건 누구 대화하는 비웃는 말이다. 요즘 풍자는 이게 뭡니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우리 얘기도 그런 것이 굉장히 중국에서는 각 마을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아하, 여기에서 민심의 동요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한국에도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보면은 그런 홍길동전이라든가 임꺽정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나왔겠느냐.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자기들의 불만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소설이라든가 무슨 그런 연극이라든가 혹은 그런 거 갖다가 이제 판소리 같은 걸로, 춘향전 같은 것, 아주 그런 우리나라도 역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수명을 1000명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것은 역시 그렇게 간접적인 형태로 파악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주공은 성문무지. 그래서 주공이 문왕과 무왕의 덕을 완성했다. 그래서 이제 주공이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주공이 중요한 것은 여기 참 중요합니다. 주공은 이렇게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그 모든 덕을 자기에게 와서 자기가 왕은 아니었지만 그걸 다 완성을 시켜놓고 또 한편으로는 뭘 했느냐? 추라고 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추도식, 추모식 하잖아요. 추를 하는데 추왕, 대왕, 왕계.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왕, 자기 형님 무왕이고, 자기 아버지가 문왕인데, 그 문왕의 아버지는 왕이 아닙니다, 사실은. 기에.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왕이 아닙니다. 근데 왕이라는 추서를 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왕이란 칭호를 붙인 사람이 주공입니다. 자기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왕이 아니었지만 그 사람의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추대를 해서 대왕, 그 다음에 왕계, 이렇게 해서 왕을 추서를 해줬다. 그러면서 상사, 성공,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런 제후들이라든가 그런 그런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그 성공들에게 다 이 제사를 올렸다. 그래서 그걸 다 올리는데 천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예를 갖추어서 다 해줬다. 결국 이 말은 이 주공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이제까지 자기가 지켜온 그 역사를 갖다가 얼마나 하나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이걸 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그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올려야 될 우리 역사의 선조들을 갖다가 다 내리고 있는. 이것이 참 큰 문제. 이게 주공은 자기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까지를 찾아 올라가서 다 왕의 시효를 갖다가 그분들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걸 붙여주고, 그걸 선양해주고, 그 당시에 있었던 제후들까지도 예를 갖추어서 다 상례, 제사를 지내주고. 지금 나라가 되려면 이게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이 참 어려운 것이 그렇게 우리 역사적인 것을 거쳐 올라가면서 그분들에 대한 존경이라든가 그분들의 업적을 기린다거나 이것이 역사가 아니고 이걸 다 거꾸로 뒤집어 엎는 것이 이것이 무슨 역사인 줄 알고 지금 완전히 이거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역사를 우리가 재정리합니다. 역사를 바로 잡습니다. 근데 이거 참 교만한 말입니다. 역사를 누가 바로 잡습니까? 자기가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말 그 자체가 굉장한 교만한 말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바로잡고 어쩌고 할 수 없어. 역사가 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역사는 그 나름대로의 생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존경해야 됩니다. 근데 역사를 내가 바꾸면 돼. 역사 바로잡기. 그래가지고는 인명사전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 끌어내고 저걸 다 끌어내고 이렇게 해서는 정말 역사가 우리 한국의 지금 그 역사가 특히 근대사에 와서 참 우리 앞으로 미래가 잘 돼 나가려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온 이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거기에 대한 존경과 주공 같은 생각이 거기에 대한 어떤 예를 갖출 줄 아는 이러한 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그만 자꾸 설교를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의 끝나고 말씀하세요. 예,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죠. 근데 왜냐면 그것이 잘 되려면 우리가 걸어온 역사에 대한 appreciation, 거기에 대한 감사, 이 주공은 거기에 대한 굉장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못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인데.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공이 이 과거의 자기 조상들에 대한 예를 갖다가 아주 깍듯이 했다는 것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두 줄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제가 요약하죠. 이게 상을 지내는 이 전통이 여기서 나옵니다. 상을 지내는데 이 상이 그냥 상이 아니고 상이 예입니다. 모든 것이 예입니다. 상도 예고 제사도 예입니다. 근데 상을 지날 때 우리가 1년상도 있고 3년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간단히 요약하면은 우리가 3년상을 다 지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3년상을 지내는 것은 자기 직계, 자기 아버지, 근데 그 직계를 떠나서 일반 그 일가족, 먼 친척 있잖아요? 그런 친척들은 1년상으로 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설령 그 사람들이 대부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옛날 대부는 이게 제후같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근데 그런 옛날엔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우리 그 사람들 제사 지내줘야지. 그런데 설령 그렇게 올라갔더라도 그것이 내 직접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닌 이상은 3년상을 하지 말라. 그 대신에 천자로 올라가는 것은 3년상을 하라는 거예요. 왕이라거나. 그 정도 되면 3년상을 하지만 아무리 높다고, 집이 높다고 하더라도 일가 친척 되는 걸 다 그렇게 3년상 한다는 게 이게 너무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낭비예요. 그래서 다 1년상으로 기제사, 기때 오는 걸로 다 끝내고 3년, 그러나 여기 3년상은 여기 3년지상은 달호 천자의 달을, 그게 황제나 왕에 달하는 천자에 달하는 사람들에게는 3년지상을 하는데, 부모에게는 귀천에 관계없이 그분들의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관계없이 똑같이 3년상으로 하라.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이 상례 가운데서 자기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제상이었어요. 대부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렇게 대부가 못 돼요. 아들은 그냥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부 그럴 때 대가 사보다 높죠. 근데 자기는 조금 이게 낮은 지위의 아들이 있고 자기 아버지가 좀 더 높은 지위의 관리였으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상을 지낼 때는 그 아버지의 위치에 따라서 상을 지내줘야 해요. 아버지가 대부였으니까 대부에 맞는 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는 구태 아버지의 위치가 그렇게 높더라도 대부의 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고, 자기가 사면 아들의 위치에 따라서 자기는 사니까 사의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장례와 제례가 달라요. 그래서 장례는 항상 죽은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장례를 치러주고,
제례는 이 제사를 받드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조금 낮은 지위에 사회 지위에 있었다면 그분 돌아가실 때는 그냥 사회 장례를 치러주고, 만약에 그 아들이 훌륭히 잘 돼가지고 대부까지 올라가서면 제사를 지낼 때는 대부답게 제사를 지내주라. 그러니까 이 자손들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제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돼가지고 훌륭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낮은 관리였더라도 아주 대부의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주 못돼가지고 형편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했더라도 제사는 그냥 사부 뭐 이걸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우리 한국에도 이게 참 문제가, 이 제사 문제가 굉장히 이 골치 아픈 문제고 복잡하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그래서 누가 그래요? 조선조가 유교로 시작해서 유교로 망했다. 근데 그런 말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낭비가 많기 때문에 이거 참 문제가 많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세한 얘기는 뭐 지금 그만두고 제가 오늘 말씀은 여기에 제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